성전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전은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장대리가 말했습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분도 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 백차장 그 여직원입니다. 같이 성경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거래처 박 사장입니다. 이분에게도 성경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절실한 카톨릭 신자입니다. 이분에게 향유를 부은 마리아 스토리텔링을 했는데 이분은 교환복음을 꿰뚫고 있어서 제가 그 스토리텔링 본문에 이와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녀가 향유를 준비한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었다. 이게 있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 본문이 내가 지어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본문이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성경을 이렇게 보고 이 본문이 있지 않냐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분도 전 직장에 저희 아랫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이제 자기 토목 설계의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항상 이렇게 와서 이렇게 성경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듣고자 해서 이렇게 들어줬는데 이분의 목적은 이분은 이제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직원들에게 한번 전도를 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그래서 성경 스토리텔링의 방식을 이렇게 도입해보자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을 직접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직원 2명과 함께 스토리텔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 자매분 계속 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 형제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을 했는데 그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이 많아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라고 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전에 이제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 말을 성경 스토리텔링을 했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문제라고 막 이렇게 헌금을 강요하고 있다고 그러고 막 그래서 이제 근데 이분도 이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 것을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렇게 하늘의 보화를 얻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깊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 먹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양갈비를 먹었습니다. 회의를 하고 양갈비를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스토리텔링 주제를 양갈비다 보니까 6월절을 했습니다. 이분은 출판사 사장님이신데 이분은 이렇게 저의 성경 스토리텔링을 들어보고는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웬만한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보다 낫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분도 저희 업체 관계되는 분의 대표이사입니다. 이분에게도 성경 스토리텔링 했는데 이분의 평이 이렇습니다. 아니 내 친구들은 분당에 사는 친구들은 교회 가자고만 하지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지를 않는데 직접적으로 성경 스토리텔링을 성경 이야기를 들려줘서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요새 너무 이제 퍼포먼스 위주로 좀 하다 보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연기력만 많이 늘으신 것 같다고 연기가 꼭 최불암 같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분은 조호준 형제라고 저희 직원이었는데 최초의 그 성경 스토리텔링으로 통해서 중생의 열매를 거뒀던 것이었습니다. 작은 회사지만은 이렇게 이 형제님이 좀 왕따를 많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삭개오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쁘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님의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형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분도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대학원을 다니고 싶다 그래서 관두고 대학원을 다 나오고 또 이게 서울에 올라와서 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스토리텔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그러면 성경 스토리텔링의 실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2장입니다. 유대인들의 6월절이 가까워오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다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탁자를 줄러 엎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보고 성경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주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키도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거요? 그만한 권리를 가졌다면 그것을 입증할 만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말씀하신 것은 자기 몸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뒤에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비로소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럴 때 좀 박수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번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워오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뜰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탁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키도다 라는 말씀을 성경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거요? 당신이 그만한 권리를 가졌다면 그것을 입증할 만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성전을 말씀하신 것은 자기 몸을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의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고 비로소 성경 말씀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가장 이렇게 잘 들어주신 것 같은데 공규리 자매님께서는 저의 성경 스토리텔링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아, 어, 그냥 좀 약간 중간중간에 성대모사처럼 이렇게 재밌게 예. 해주셔가지고 좀 더 잘 쉽게 와닿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어, 이혜림 자매님도 이렇게 빨리 들어와 주셔서 이렇게 잘 들어주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뭔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뭔가 기독교를 아는 사람들도 쉽게 재밌게 이야기로 들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았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직장인들을 상대로 주로 하기 때문에 넌 크리스찬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좀 쉽게 그리고 좀 전달력 있게 좀 집중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을 2주, 길어야 이렇게 3분이 되게끔 그 사람들의 집중도는 이렇게 1, 2분 안에 다 집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가장 먼저 들어오신 분이 이기도 형제님인가요? 아니면 우정호 형제님인가요? 형제님들의 반응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그냥 순서대로 우정호 형제님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아까 말씀하신 성경 그거에 대해서 말하면 되는 거죠, 방금. 예, 성경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이렇게 느낌만 좀 말씀해 주시면, 그리고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하셔도 됩니다. 뭔가 어 약간 나라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전도 중 어쨌든 하나의 일환일 텐데 내가 사회에 나가서 정말 생판 먹는 나, 더 나아가면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라면 할 수 있을까? 그런 뭔가 어 좀 기본적이라면 기본적인 가장 질문이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더욱 대단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역시 어느 성격을 하는 게 가장 그래도 좋을까? 어느 성격을 가장 스토리텔링 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렇게 처음 대하는 사람에게 예, 성경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의 벽을 헐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장이라는 걸 주신 거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서 이렇게 중생을 이끌게끔 하라고 저는 그런 관계성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이렇게 할 때,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숙제를 내준다. 그 숙제는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는 거다. 혹시 한번 좀 내 숙제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어느 본문을 택하냐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막 이렇게 성경 본문을 택할 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는 신약 45개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구약 55개 창세기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이렇게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 45, 55, 100개의 이야기를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을 만나든 간에 그 형편에 맞는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들려드리고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탁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썩 가지고 나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자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섬기도다 라는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거요? 당신이 이런 일을 했으니 그것을 입증할 만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말씀하신 것은 자기 몸을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뒤에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고 비로소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하셨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는 이게 직장에서 이렇게 좀 집중도 있게 또 이렇게 본문 속으로 빠져들기 위해서 좀 퀴즈를 내고 있습니다. 퀴즈는 당연히 넌 크리스찬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소적인 배경은 어디일까요? 1번 성막, 2번 솔로몬 성전, 3번 헤롯 성전. 자, 예. 그러면 우리 홍하빈 자매님께서 한번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성막, 2번 솔로몬 성전, 3번 헤롯 성전. 아, 예. 잘 맞추셨습니다. 예. 3번에 그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왔다시피 46년 동안 빨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헤롯이라는 그 에돔 사람, 그 사해 남동쪽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었던 그 헤롯이라는 분봉왕이죠. 그 로마가 임명한 그 사람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는 성전을 지어주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 46년 동안 그 성전을 짓고 있던 것이었고, 그 어느 정도 이제 되니까 준공이 안 됐지만은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제사도 드리고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에서 시간적인 배경은 예수님의 공생의 몇 년 차일까요? 예,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1번 예수님 공생의 2년 차, 2번 예수님 공생의 3년 차 6월절. 예, 공규리 자매님. 2번? 예, 맞습니다. 예. 예수님 공생의 3년 차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후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그 성전 정화 사건은 그때 일어났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전에서 나왔던 짐승이 아닌 것은 객관식입니다. 1번 소, 2번 양,
3번 비둘기, 4번 제비. 예, 우리 그 이기도 형제님, 예, 강남 제비 형제님께서 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짐승들은 예, 이기도 형제님, 예, 이 짐승들은 왜 성전에 있었을까요? 본래의 목적은 제사에 있는데 예, 예. 제사를 드리려면 깨끗한 동물로만 돼야 돼서 그걸 이용해서 장사해 먹었습니다. 예, 아주 이렇게 역시 ESF 맨이십니다. 예, 잘 맞춰주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넌 크리스천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맞춘 분이 없으십니다. 근데 예, 역시 우리 ESF 분들은 이렇게 성경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잘 하시기 때문에 예, 맞춰주셨습니다. 자, 예, 그러면 왜 환전상은 또 있었을까요? 예, 질문을 잘 못 들었어요. 예, 그러면 왜 성전 뜰에 환전상이 있었을까요? 그 재물을 살 수 있는 돈을 따로 지정해 뒀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 돈으로만 재물을 살 수 있어서 환전을 하고 또 비싼 값으로 재물을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게 그 재물을 사기도 하고 또한 이제 성전세라고 그 반세계를 현재 가치로 하면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이렇게 내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서 그 주로 돈을 가지고 오면 로마 돈을 가지고 옵니다. 아마 로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면 아마 이와 같은 돈을 냈을 것입니다. 예, 이렇게 로마 황제의 상이 그려져 있고 또 독수리 상에 있는 이 돈을 성전에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겨지지 않는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주로 나는 게 아무 상이 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바꿔주면 됐었습니다. 그러면 20만 원짜리 은하를 바꿔주면 되는데 주로 시세 차익을 20%더 얹혀서 이렇게 환전을 해줬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 그 차익을 이렇게 꿀꺽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무엇을 하였나요? 객관식입니다. 1번 물건을 샀다. 2번 짐승들을 다 내쫓으셨다. 우리 한양 윤예람 형제님께서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 한번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 때 그 주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키도다. 예, 그 말씀은 윤혜라 형제님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구약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예, 너무 좀 어려운 질문이었네요. 예, 예, 모르겠습니다. 예, 예. 예, 저는 이런 질문을 이렇게 넌 크리스천한테는 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저도 이렇게 관주 성경을 보니까 시편 69편 9절이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조석 성경에. 그래서 찾아보니까 동일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전의 기능이 아닌 것은 1번 제사, 2번 기도, 3번 장사. 예,
화면이 나와 있으신 분이 없어서 그럼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혜림 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몇 번일 것 같습니까? 성전의 기능이 아닌 것은 1번 3번. 예, 예, 장사를 하면 안 되죠. 예. 자, 그러면 예, 늦게 들으신 분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성경 스토리텔링을 한번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퀴즈를 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워오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꿔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탁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주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키도다 라는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거요? 당신이 이런 일을 했으니 이것을 입증할 만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성전을 말씀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뒤에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고 비로소 성경 말씀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퀴즈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요? 객관식으로 1번 지금 현 정부가 잘하는 구속수사, 2번 표적을 요구. 예. 홍하빈 또 자매님. 예. 2번이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 계속 켜주시고 왜 표적을 요구했을까요? 오빠 이렇게 표적을 봐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게 예,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이렇게 뭘 믿을 수 있었냐면 어, 이렇게 메시아라는 것을 이 아, 사람들은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스가랴 말라기 앞에 있는 스가랴 마지막 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들, 즉 그 상인들을 가리켰거든요.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 메시아가 와서 하는 사역이 성전을 깨끗이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혹시 그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표적을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객관식입니다. 1번, 옷을 광채가 나게 했다. 2번, 구름이 가득하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다. 3번, 이 성전을 허물라라고 말했다. 3번. 예, 맞습니다. 예. 참 예수님도 이렇게 눈치도 진짜 없으셔요. 그냥 거기서 내가 메시아야 하면서 이렇게 하셨으면 되는데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예, 그런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고 예, 이 성전을 허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 그러면 공규리 간호학과 자매님이신 것 같네요. 예, 예, 예. 그러면 가로놓기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며칠 만에 세우리라. 3일. 예, 맞습니다. 예, 잘 맞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게 3일 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공규리 자매님 또 혹시 OX 퀴즈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권위를 인정했다. O 또는 X? X. 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했냐면, 아니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단 말이야 하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기도 형제님, 예, 마이크를 한번 켜주시고, 예, 가로놓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땡땡 하신 뒤에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성경 말씀과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예, 가로놓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땡땡 하신 뒤에야. 부활하신 뒤에야. 예, 맞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뒤에야.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세우신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예, 아까 그 이스라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던 모형은 그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모형에 있던 성전은 없고, 예, 이슬람 황금동 모스크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세우신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한양 윤혜람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안 들립니다. 십자가요? 십자가. 예, 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신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예, 맞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너희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은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신 곳이 결국 성전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한 3분 정도만 시간을 드리고요. 한번 그 본문을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퍼포먼스를 누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분간 한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3분간 한번 이거를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본문이 보이시나요? 예, 예, 예. 3분간 자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좀 시간이 많이 돼서 3분 정도만 드리고 2분만 퍼포먼스를 받고, 퍼포먼스를 자원해서 하신 분에게는 치킨을 간사님이 아마 쏴드릴 것입니다. 그 치킨이 최고가 카카오 선물이 갈 것입니다. 실력에 관련은 없습니다. 퍼포먼스 하실 때 뭐 틀려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예, 예, 두 분만 그 지원해 주시면 예, 치킨이 3, 4만 원짜리입니다. 이렇게 회관 분들하고 이렇게 나눠 드실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예. 예, 먼저 좀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스크립트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입사 본문이요? 아직 다 못 외워서 네. 예, 예. 본문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보이시나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냥 그냥 읽으면 되는 거죠? 그 리트를 아직 예, 예. 안 보시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 제대로 다 근데 저도 외웠나 아, 예, 확신이 그냥 없어가지고 예, 싱크로나이징이 뭐 한 50% 돼도 상관없습니다. 예. 완전히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장인들하고 이제 넌 크리스찬으로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쉽게 전달만 되면 되고 뭔가 막 그 자기가 추가만 안 하면 됩니다. 참 욕심이 있어서 뭐 막 추가하고 싶은데 그것만 절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십시오. 예, 네. 우정호 형제님처럼요. 한번 박수로 6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예수님은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고는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집어삼킬 것이다라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질문했다.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시오? 그만한 권리를 가졌다면 이것을 입증할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뭐지?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했다. 이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46년이나 걸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단 말이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이라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뒤에야 이 말씀을 생각하고 맞다. 비로소 성경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뒤에 또 아멘. 뭐 있었나? 됐구나. 오, 예. 거의 천재에 가까운 되게 예,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워낙 예. 익숙한 말씀이니까. 예, 예, 예. 아주 좋습니다. 예.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예. 아마 그 간사님께 제가 그 상품권을 보내드렸으니까요. 아마 간사님이 그 형제님께 보내드릴 겁니다. 예. 간사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예, 그러면 다음 지원자 한 분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들리나요, 지금? 예, 예. 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유대인들이 6월절이 가까워지면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을 보고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쫓으신 이유는 아무래도 그 양과 비둘기와 소를 장사를 했기 때문에 많이 화나 있는 상태였고 상을 둘러 엎으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엄청 화내시면서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 집에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면서 주님의 집을 이렇게 더럽게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다시 또 되묻게 됐죠.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냐? 그러시면서 당신이 메시아라면은 이 표적을 우리한테 보여주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또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 성전을 허물으라. 그러면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또 이 성전을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황당해하면서 이 성전을 짓는데 대략 46년이나 걸렸는데 어떻게 이거를 3일 안에 세우겠다는 말인가?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마지막 부분이 예수님께서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신 뒤에야 이 말씀을 생각을 하시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네. 네, 혹시 거기 초등학교 선생님이신가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예비 선생님이신가요?
발음이 정확하시고 예, 아주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게 좀 이렇게 맞나요? 아, 아닌가요? 예, 네, 아닙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 선물을 한 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혜린 자매님께서 한번 예, 많이 애우시는 것 같아서 예,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 제가 간사님께 예, 치킨을 하나 더 보내드리도록 하고 간사님께서는 이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혜린 자매님 한번 퍼포먼스 해주시고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는 비둘기와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모여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다. 이 성전을 더럽게 장사하는 자들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이것을 제자들은 듣고 성경 말씀에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사하는 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렇게 성전 우리를 내쫓고 상을 뒤엎으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할 만한 권리가 있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그럼 보여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는 말이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3일은 이 성전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야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너무나 이렇게 세 분의 형제자매님, 우정호 형제님, 박태인 형제님, 그다음에 이혜림 자매님 지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맛있는 치킨을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다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사님 패턴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저도 들으면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일반 다른 직장인들과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1대1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있구나, 이런 생각에 많이 도전도 되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좀 새로운 어떤 생각을 또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아서 되게 도전되고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이 조금 많이 오바돼서 저희는 한 5분 정도만 쉬고 다음 황인하 학사님 강의를 듣는 걸로 하고요. 5분 동안 화장실에 다녀오시고 그렇게 이 강을 들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학사님께
박수, 마음으로 박수를 하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5분 동안 쉬고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님 감사합니다. 네, 평안하세요. 샬롬.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5분이 금방 지나갔어요. 5분이 되었으므로 저희 2강 이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2강은 서대문지구 학사님이신 황인아 학사님이 나오셔서 같이 강의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학사들의 진로 그리고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실 텐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서대문지구 황인하 학사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또 우리 학사님들, 예비 학사님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4학년 올라가는 거죠? 대부분? 네. 좋습니다. 아, 그러면 사실 한 1년 정도 아직은 준비하면서 학사로서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진로와 직업에 대해서 가치관을 가지고 일터로 나갈 준비를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은 KMAC라는 그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대학 교육 쪽을 주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일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이제 서대문지구에서 그리고 본부에서 간사 생활을 10년 정도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대학에 와서 저는 신앙생활 시작해서 간사로서 나머지 공부했죠. 훈련을 더 받고, 그리고 이제 학사로서 지금 생활한 지는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요즘에 이제 대학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학 교육을 많이 들여다보는 사람으로서 한계를 많이 느껴서 진로 설계사 쪽도 공부를 하고, 지금은 이제 작년에 2급 하고 올해 1급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진로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때는 또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기도하면서 준비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작년에도 이제 예비학사 수양에 강의를 하면서 원래 기획은 4번 정도 분기별로 할 때마다 시리즈로 해달라 그러셨는데 시간이 잘 안 맞기도 했고 뭐 여의치가 않아서 그렇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늘 1강만 하다 끝난 것 같아요. 또 올해의 소망은 1, 2, 3, 4강을 다 할 수 있는 거를 소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로와 직업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어떤 관점에서 학사로서 일터에 나가기 전에 나의 진로나 직업을 볼 것인가 하는 관점과 트렌드, 그리고 어떤 면에서 준비되는 게 중요한지 이런 좀 굵직한 기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 4번 진행이 된다면 진로와 직업을 선택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진로 직업을 나의 성향이나 또 내가 하고 싶은 부분, 이런 소명, 이런 영역들과 맞물려서 어떻게 이제 선택을 할 건가라는 관점, 그리고 역량을 어떻게 길러서 준비할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그럼 일터에서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한 4번 정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요즘에는 제가 하도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져서 미스터 트롯 이후로는 안 본 것 같은데 하도 트롯 열풍이 막 불어가지고. 근데 싱어게인이라는 이런 경쟁 프로그램이죠. 어떻게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싱어게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되게 간절함을 가지고 노래할 수 있는 무대 하나를 이제 꿈꾸면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가수가 되고 싶은지, 어떤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이게 이제 경쟁을 넘어서서 서로를 좀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무대에 서 봤다라는 것만으로 되게 만족하고 행복해하면서 탈락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러면 나는 어떤 직장 생활,
꿈꾸나?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떤 신입이 되고 싶은지, 어느 곳에서든 일단 대학을 졸업하고, 진출을 한다면 신입으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는 어떤 신입이 되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고등학생들한테는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한테 프리패스가 주어진다면 어떤 대학이든 갈 수 있어? 너는 어떤 전공이든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물어본다면, 너 그래서 어느 학교, 어느 과에 가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어디를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고등학생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표정이. 아, 내가 다 고를 수 있다고? 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자신의 어떤 한계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오히려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어떤 곳에든 다 프리패스로 채용을 해줄 테니 원하는 걸 말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든 갈 수 있어. 그러니 네가 진짜 원하는 걸 한번 말해봐. 라고 하면 나는 어떤 분야를 가고 싶어 할까? 내지는 어떤 직업이라는 것에서 이제 종사하고 싶을까? 아니면 이제 어떤 회사에서 어떤 신입으로 이제 나는 인정받고 싶은 걸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10개 회사에 합격한다고 해서 10군데를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딱 한 군데거든요. 내가 정말 있어야 할 그 위치에 딱 한 자리에 서야 되는 건데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지원하는 단계부터 어느 곳을 두드릴 건지, 또 그곳에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은 건지, 그리고 내가 이 채용이나 또는 진로를 준비하는 대학원이든 뭐 창업이든 이런 진로를 이제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나는 이 과정 자체에서 난 뭘 배울 것인지,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건지, 이런 관점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신입이 되고 싶나, 지원하면 다 모든 곳에 합격하는,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다 원하는 사람,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 소신대로 나는 여기만 팔 거야 하면서 자신감 있게 한 군데를 지원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이 채용의 과정에서 그렇게 비춰지고 싶은 건지, 아니면 몇 번 떨어지든 나 오늘 이번에도 잘 배웠어라고 이제 이 과정을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곳에 꼭 그곳에 있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으로 서고 싶은 건지, 어떤 직장이든 나는 뭐 상관없고 가기만 한다면 잘 적응하고 인기 있는 사람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이 답변도 저는 인터뷰하면서 많이 들었었는데, 커리어 패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경력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길게 보고 갈 수 있는 곳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점핑해서 또 다른 데 가더라도 앞으로의 경력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가야 할 곳을 선택하고 싶어요. 이런 답변도 많이 들었었는데, 앞으로 10년 뒤 정도의 전문가로 좀 성장해 있고 싶다. 이런 걸 원하시는 건지, 이런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거지? 라는 관점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뭘 줄까?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솔로몬이 자신이 지금 주어진 그 역할과 직분에 맞게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어떤 직업이든 어떤 진로든 주신다고 하면 어떤 기준에서 내가 진로를 선택하고 뭘 구할까? 이렇게 이제 이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 그 서대문지구에서 한번 어, 예비 학사들 그리고 학사 1, 2년 차 정도 요렇게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해봤던 자료예요.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 자체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이제 기회가 되면 다음번 2강 때 우리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직업을 선택하는 다양한 기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가로축을 이제 쭉 읽어보면 흥미, 전문성,
언어 사용, 이분은 약간 외국어를 잘 쓰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어를 자기가 잘하니까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이면 좋겠다. 그래서 언어 사용, 거리. 우리 학사들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보잖아요. 우리 출신의 지구를 좀 섬길 수 있는 학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거리 범위 안에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집이나 또는 교회나 이런 데하고의 관계도 많이 생각을 하죠. 또 인간관계 이런 부분들에서 인제 내가 이 기준을 놓고 한번 직업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인제 기준을 정한 사례고 옆에는 이제 연봉. 그쵸. 인제 되게 중요한 거죠. 이 연봉이 나와야죠. 그죠? 그래서 연봉, 사명이나 비전, 적성이나 흥미, 사회 기여, 개인 시간의 확보, 이제 워라밸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영역을 중요하게 보겠다.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하나씩 1대1로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러면 뭐 오른쪽 표로 보면은 연봉과 내 사명 비전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 이런 식으로 쭉 비교를 해본 표예요. 그렇게 해서 결론을 보면은 나중에 이 사람이 인제 왼쪽에 분이 생각하는 흥미에서 흥미가 39%, 전문성이 31%. 아 나는 사실 이걸 모든 걸 1대1로 다 비교를 해 보고 보니 '아 흥미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전문성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오른쪽 분은 사명 비전이 47%, 사회 기여가 23% 이렇게 나오죠. 연봉을 열심히 쓰긴 했는데 4%인 거 봐서 제일 마지막 순위기는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인제 기준을 내가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직업을 볼 건가라는 자기 기준에 대한 점검이 가장 먼저는 중요해요. 또 다른 사례로는 적성과 흥미, 보수, 복지 서비스. 요즘엔 이런 것도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회사 내에 그런 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연봉보다 클 수 있죠. 그리고 안정성. 그러니까 가늘고 길게 전략을 택하는 경우도 있죠. 어 좀 그 보수가 당장은 적더라도 오래 갈 수 있는. 그리고 비전과 꿈 뭐 이런 식으로 기준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의도적으로 뺀 거는 그런 어떤 신앙이라든지 우리가 그 뭐 ESF를 섬기는 데 있어서의 기준들 이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좀 뺐어요. 왜냐면 그게 너무 섞여 들어가면 너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올 것 같아서 그건 기본으로 깔고 그 외에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그 상황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를 보려면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측면이었습니다. 음. 대학 내일에서 조사한 자료에 보면 최근에는 인제 직업 안정성을 제일 중요하게 본다고 해요. 이게 코로나 이후의 변화인데 코로나 이후로는 사람들이 다른 무엇보다 인제 요즘 특히 경기가 어려워지면서는 안정적인 직업을 찾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죠. 이게 이번 입시에서도 나타났어요. 사실 문이과 교차 지원 인제 되면서 통합수능 시대에 학생들도 '일단 들어가고 보자. 좋은 대학에 일단은 들어가고 학과를 그다음 생각.' 이렇게 하는 경향이 되게 두드러졌죠. 그래서 스카이 대학 안에서도 중도에 반수하거나 재수하거나 뭐 등록을 아예 안 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흥미 적성이 그다음이 근무 환경. 근데 의외로 소득이 인제 좀 적기는 한데 이거는 아마 직업군이나 이런 상황마다의 차이가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설문지를 채팅창에 하나 올려 놨어요. 요 링크로 들어가시면 설문 응답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문항 3 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잠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팅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12분 응답하셨고 13명. 네, 20분 정도만 차면 바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볼까요? 비슷하게 계속 나오는데 어떤 곳이든 잘 적응하고 인기 있는 사람 되고 싶다. 어떤 신입이 되고 싶냐고 물었을 때, 그리고 내 소신대로 지원할 수 있는 자신감 갖추고 싶다. 네. 일단은 과정보다는 그 어디를 가든 음, 그곳에서 잘 적응하고 또 지원 과정에 있어서도 자신감 있게 하고 또 몇 번 떨어지든 즐길 수 있는 거 이게 비슷하게 이제 좀 나왔고요. 그 다음이 이제 전문가 성장 그렇게 돼 있네요. 의외로 지원하는 모든 곳의 합격은 한 분이었는데 저는 이걸 쓸 것 같은데 그랬습니다. 네, 다음 거 볼게요. 진로 선택하는 기준이요. 궁금했는데 적성과 흥미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네요. 이게 요즘 시대상을 많이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이제 ESF의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그다음이 연봉이거든요. 의외로 솔직하게 연봉도 이게 높다 낮다의 기준보다는 자기 나름의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높다는 아닐 거고 연봉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 나왔고 세 번째는 사회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직업이었으면 좋겠다. 네. 나머지는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현재 진로에 대해 고민되는 거 이거 한번 보고 싶었는데요. 글 쓰시는 분이군요. 글 쓰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어떤 직업을 가질까? 지역에 대한 거, 어떻게 선택할지 고민이 된다. 정보가 부족하다. 이거 되게 많죠. 사실 학교에서도 취업지원처나 여러 그 기구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걸 몰라서도 못 쓰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주는 정보가 내가 원하는 정보와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관련된 분야의 사람을 직접 만나고 싶은데 그런 루트가 없는 경우들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진로가 적성에 맞을까 미리 걱정해 보는 잘 모르겠지만 적성에 맞을까?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앞으로는 어쨌든 평생 이 진로로 쭉 가진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은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 직업의 안정성 부분에서 이게 안정적인 직업인가? 라는 관점. 그리고 내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나? 그치. 자기에 대한 점검이 확신이 없는 경우가 참 많죠, 저희가. 내 수준이 과연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인 건가? 라는 부분에서 고민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내 직업이 나의 적성에 맞을까? 어떤 직업이 맞을까? 직업에 대해서 유지하는 거, 못 갔을 때 올 절망감, 단계별로 그 단계들을 다 할 수 있을까? 잘 할 수 있을까? 어, 어, 네, 방송 쪽, 전공 취미, 카페 창업, 여러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군요. 그쵸. 단계적으로 두드려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힘들어서 쉬고 싶을 땐 쉬면 되죠, 뭐. 근데 이게 이제 정말, 예, 맞아요. 여의치 않죠. 적응하는 문제, 연봉, 어느 직업군으로 갈지, 어떤 곳이 허락하신 곳이지. 대충 보니까 일단은 어느 곳으로 갈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의 고민이 가장 많은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니까 이제 내가 어느 수준인지 또 그 직업은 어떤지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에서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그런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 대한 거나 학사로서의 삶에 대한 부분은 현재 진로에 있어서 고민해서는 크게 드러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한번 보고 다시 돌아가서 할게요. 네.
그 몇 가지 인제 한번 좀 트렌드를 살펴볼게요. 채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 인구는 워낙에 계속 줄고 있어요. 음 보니까 이번에 수능을 본 친구들이 수험생이 400,000 명이 좀 넘었거든요. 근데 인제 대학 입학 정원은 다 합치면 일반 4 년제, 전문대 뭐 다 합치면 500,000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입학 정원은 500,000 명인데 수험생 숫자가 훨씬 적죠. 그러니까 모집이 안 되는 대학들이 인제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의 관점이고, 수험생이 400,000 명인데 그중에 순수하게 고3 비율이 한 재수생 비율이 한 30%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 본다면 300,000명 정도인 거고, 이번에 올해 아니 작년이죠. 2022 년도에 태어난 신생아 수 몇만 명 정도 될까요? 신생아 수가 한 달 평균에 제일 적은 때가 20,000 명대가 깨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2022년 기준으로 240,000명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26만 명까지도 봤던 것 같아요, 통계에서. 그러면은 이제 대략 한 25만 명이라 치더라도 대학 절반은 인제 없어져야 될 거고, 신입생이 안 채워진다는 상황인 거고, 지금보다도 인구수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인제 앞으로 생산 가능한 인구 15에서 한 64세 정도까지를 봤을 때 '일할 수 있는 인구 수는 훨씬 더 줄어들 거다.'라는 게 인제 전망이죠. 그런 관점에서 기업들의 고민은 우리가 필요한 인재를 '얼마나 적합하게 선발할 수 있을까.'라는 게 고민이에요. 사실 여러분은 인제 구직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직장을 갈까.'라는 고민을 하고 '내가 거기에 제대로 잘 뽑힐 수 있을까, 원하는 직장에?' 그게 인제 고민이지만, 거꾸로 인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어 원하는 사람을 채울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저희 회사에서도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 없어요? 사람 없어요?" 이 이야기를 달고 살아요. "일할 수 있는 사람 없냐? 이쪽에서 지금 시간 되는 사람 없냐? 뭐 역량 있는 사람 없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채보다는 수시 경력 채용, 바로 투입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 경력 채용이 아니더라도 신입 직원의 채용에 있어서도 트렌드는 뭔가 이 일을 할 만한 역량을 좀 갖춘 사람, 준비가 된 사람, 우리 조직에 와서 바로 우리랑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이 조직의 문화에 그 거부감 없이 적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채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채용의 방식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증거 기반의 채용, 블라인드 채용, NCS 채용, 뭐 직무 역량 채용, 또는 AI 역량 검사, 역검, 뭐 이런 것들을 도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 년도에 한번 보면 대졸 신입사원에 대해서 채용하는 방식 자체가 일단 수시 채용 비율이 굉장히 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갈 거다라고들 전망을 하고 있고, 면접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실무 면접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무가 봤을 때,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료인가.'라는 것을 인제 점검을 하고 싶어 하고, 예전에는 학벌이 인제 먼저 커트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점수로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인제 면접 들어가고 이런 게 많았었다면, 사실은 최소의 요건만 갖추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바로 실무 면접을 통해서 더 전략적으로 검증을 하고자 하는 것이 최근에 인제 채용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사실 기업 인터뷰를 해 보면, 인사 담당자들 요새 인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해 보면 아직도 "저희는 학교에 따른 점수가 있어요, 사실은."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기업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렇게 봤을 때 어 이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이 역량이 좋더라라는 공식은 차차 깨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런 구직의 기회들을 찾고 하는 문을 두드리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전처럼 학벌도 많이 보는 것 같고 우리 학교 출신 누구 간 사람 없고 막 이런 거 굉장히 따지게 되지만 그거는 반대로 그 학교에서 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예 두드리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우리 수도권에 있는 그런 대학이든 지방에 있는 대학이든 이제는 이게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히려 내가 이 분야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어떤 경력을 쌓아왔고 이 분야에 대해서 나는 어떤 부분까지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이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지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어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NCS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죠.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취직할 때는 이쪽에 대한 기준들을 가지고 뽑잖아요. 이 NCS도 보면 그런 역량을 중심으로 분야를 중심으로 이 직무는 어떤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공고하면서 뽑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다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보면 출제자의 의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출제자의 의도라는 것은 이걸 공고했다는 건 이에 맞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어필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런 관점에서 써주면 돼요. 이건 모든 경력이든 내가 해왔던 거든 관심사든 나는 이러이러한 지식을 여러분이 요구한 그 회사에서 요구한 이 지식을 갖추고 있고 이런 기술을 갖추고 있고 또는 갖추지 못했더라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런 과목을 들어봤고 이런 공부를 해봤고 이런 경험을 쌓아봤어요 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점차 어떤 역량을 갖춘 인재를 원하나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구글 같은 데서는 여기 나온 것처럼 학습 능력, IQ가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잘 모으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느냐, 새로운 리더십, 이거는 구성원으로서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과 팔로워십이 있느냐, 지적인 겸손,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포용하고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느냐, 책임감, 자신의 것처럼 생각하는 어떤 주인의식을 갖추고 있느냐, 끝까지 해내는 힘이 있느냐, 전문 지식, 그러나 이 전문 지식은 가장 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근데 저는 이러한 이 역량에 대한 요구들이 변화되는 트렌드들을 이제 쭉 보면서 느끼는 점은 앞으로는 정말 같이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혼자서 경쟁해서 이겨 가지고 "제가 잘해요."라는 걸 어필하는 사람보다 팀을 성공시키고 같이 팀원들을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주목받고 회사에서 원하는 그런 인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내가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도전이고 문제거든요. 저는 딸이 둘이 있는데 큰아이는 지금 고2 올라가고 이제 작은아이가 중2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나라를 지키게 되는 중2가 이제 우리 집에 막내가 또 그렇게 되는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이제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입시는 됐고 "니네가 정말 즐겁게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어." 이런 관점이었어요. 근데 인제 쉽진 않더라고요. "즐겁게 공부도 했으면 좋겠는데 즐겁기만 한 것 같아." 이렇게 가끔 피드백을 줘요. 근데 이 즐겁게 지내는 중에 제가 정말 이게 귀하다라고 느낀 게 뭐였냐면 이 아이들이 진짜 관심사가 다양한데 펼쳐주면 누구나 그럴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인제 그럴 때 저희 큰아이와 작은아이 굉장히 성향이 반대거든요. 예, 큰아이는 오지랖이 넓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챙겨야 되고 저 사람도 챙겨야 되고 이
이 자기 일 아닌 거에 너무 관심도 많고 막 옆반 선생님 축가 부르는데 같이 끼어서 가고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인데 인제는 좀 '집중해야 되지 않아?' 막 이런 말이 인제 여기까지 인제 올라오죠. 근데 어느 날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들어간 반은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어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어떤 팀 과제를 하더라도 서로 데려가려고 하고 그 조가 되면 '아 무조건 1 등이다.' 이런 생각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하나님께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아 네가 경쟁을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입시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아이한테 준 그 귀한 달란트와 이 아이가 가진 강점을 네가 못 보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걸 오지랖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리더십으로 인제 바꿔서 보게 되고 이런 게 조직에서 관찰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되게 묻힐 것 같잖아요. 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땅을 다 뺏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있는 팀이 성공하는 걸 보면서 결국에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거든요, 조직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 배우고 또 다른 사람을 잘 성공시키고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고 책임감 있게 그 자리를 지키는, 사실 이게 다 통하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인재를 원한다.'라는 것이 '예전엔 안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근데 그걸 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성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좋은 학교 나오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이런 게 되는 거 아니야?' 빨리 배우고 리더십도 있을 거고, 공부 잘하니까 겸손하게 지적인 갈망도 있을 거고 책임감도 있을 거겠지라는 전제를 가지고 뽑았을 뿐이라면, 지금은 '아 그게 꼭 학벌과 상관은 없네.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지?'라는 고민을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인재상이 별로 이렇게 새롭다라기보다는 변하지 않는 가치였는데 '이걸 더 집중해서 뽑는 방법을 고민하겠다.'라는 트렌드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이 관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ESF에서 훈련받은 모든 가치들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동역자로 리더로 지금 이렇게 인제 어 4 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라면 대부분 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갈등하면서 지내왔을 텐데, 그렇게 투자했던 하면서 인제 내가 다듬어지고 때로는 양들한테 상처받고 했던 그 모든 경험이 어떻게 보면 이 역량을 어필하는 데 가장 좋은 훈련의 장이었던 거죠. 사회에서 이런 역량을 요구하고 있어요. 갈수록 더 그래요. 전문성보다는 정말 우리 조직에 와서 빠르게 배워 가지고 잘 흡수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많이 본다. 물론 업종마다 또는 인제 직업마다의 특성은 있을 거예요,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런 학습 민첩성, 학습 능력 다 같은 말이고요. 뭐 주체적인 역량, 리더십 다 같은 이야기예요. 뭐 변혁적 역량, 문제 해결 능력 다 비슷한 이야기, 창의성 뭐 다 비슷한 이야기, 소통과 협력, 어 팀워크, 어 뭐 주인의식 이런 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앞으로의 사회는 오히려 하드웨어적인 어떤 스킬들, 기술들, 이 사람이 가진 전문 지식 이거에 대한 검증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이 사람의 내면의 힘이 무엇인지, 어떤 성향인지, 어떤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 관점으로 사회가 바뀌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이 인제 팀원들하고 일하다 보면 이런 갈등 상황이 상당히 많이 생겨요. 저 사람 되게 똑똑하고 처음에 딱 이 주제를 던졌을 때 너무너무 말을 잘하는데 결국에 나오는 보고서에 끝까지 책임지는 분량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왜 페이퍼 한 장을 제때 못 내지?' 이 생각이 들 만큼 '책임감이 없네. 뭐 팀의 분위기를 해치네.' 이런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그다음에는 저희는 인제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다음 프로젝트에서는 픽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리더들의 원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 도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성향들을 쭉 보면서 오히려 태도가 되어 있고 학습 속도가 빠르고 이러면 '가르쳐서라도 하겠다.'라는 게 인제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입장인 거죠. 그리고 어차피 내가 뭔가를 엄청 잘 다룬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마다의 시스템이나 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면 어차피 다시 배우긴 해야 돼요. "저 엄청 잘 배워요."라는 것도 채용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강점인 거죠, 채용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인제 최근에 조사한 데이터예요. 졸업생들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 인제 진출하신 분들 한 4,000명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결과라서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 이 위에 있는 거는 진로 분야예요. 그러니까 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들. 국내 대학원, 전문 대학원 이제 법대 그 로스쿨 같은 거 포함된 전문 대학원, 해외에 있는 대학원. 이게 진학이죠. 이 세 개는 묶어서 진학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공부를 계속하려는 사람들, 또 창업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 또 인제 전문직이나 공무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 공무원 시험 같은 거 준비도 많이 하시니까 이 전문직도 다 그런 고시 종류를 포괄해요. 그리고 교육이나 공공 서비스, 사회복지 뭐 이런 쪽에 인제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종교 예술 문화 이런 쪽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저희가 "어떤 역량이 중요해요?"라고 질문을 던진 거고 이 기업이나 이미 사회에 진출한 5년 미만 사회에 진출한 지 5년 이내에 따끈따끈한 졸업생들에게 의견을 물었어요. 그래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건 그 분야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한 것들이고 노란색은 그다음입니다. 그래서 인제 노란색 것까지만 보시면 돼요. 보면 기업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분석적 사고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협상 능력이 중요하다는데 나는 협업이 아니고 협상이었다는 게 좀 의외였어요. 그리고 경영 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문서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논리적으로 자기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 디지털 문해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 같은 경우는 이 소프트웨어 스킬 같은 걸 다 포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건 시간 관리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겠죠. 그리고 전략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전문성. 인제 직무 역량, 각각의 직무에서 요구하는 전문성들. 요렇게 인제 이 정도가 일반적인 기업으로 채용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중요하게 본다. 이 관점이고요. 어 진학 쪽에서는 또 공통적인 게 문서 소통, 분석적 사고가 공통으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사실은 우리나라 대학원은 특히 인제 중요하게 보는 게 외부적인 환경 분석에 대한 거나 협상 이런 게 있는데 해외 대학원 같은 경우는 협업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시사하는 점이 좀 크다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도 한번 해외의 그 대학으로 학위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도 좀 의미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 쪽은 오히려 이제 스스로 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에 관한 역량들이 좀 많이 나오고 공무원들이나 이쪽은 자기 관리를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타인 성공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중요하게 나왔습니다. 요 정도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음 그 분야에서의 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인제 의사소통을 잘하고 정보들을 잘 찾아서 분석하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 인제 조직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또 대인관계를 얼마나 잘 맺느냐 요런 정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들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완성형이 아니더라도 자기 계발을 얼마나 꾸준히 잘하고 자기 관리를 잘 해내느냐 이게 오히려 더 관심사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고요. 요 최근에 인제 이직에 대한 것들도 인제 고민을 해 보게 돼요. 이게 아직은 여러분에게는 쪼끔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왜 중요한 데이터냐면 이직을 많이 한다는 건 처음 직장을 잡은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어떤 이유로든. 그렇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만족할 만한 직업을 선택하지 못했다, 내가 처음에.' 이 의미라서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해야 만족할 만한 직업을 선택하느냐가 더 많이 우리가 봐야 될 문제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대한민국 20-30대 이직률이 72.4% 라는데 OECD 평균, 그러니까 전 연령대를 합친 평균이 50.4%인 걸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편인 거죠, 20-30대 이직이. 근데 이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4.6 개월. 그러니까 보통 1년 조금 더 있다가 인제 이직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대기업의 신입사원도 21.8%가 입사 1년 이내 이직입니다. 입사 3년 차까지 보면 엄청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음 20-30대 직장인의 53%가 첫 직장 근무 기간 10년 안에 2 회에서 12 회까지도 이직 재발 횟수가 있는데 프로 이직러 그러니까 습관성 이직,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렇다는 것은 처음에 입사 전에 기대가 좌절됐을 때 또는 입사 전에 생각했던 거랑 맞지 않을 때, 그게 뭐 임금이 안 맞든 뭐 시간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안 맞든 복리 후생이 맞지 않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입사 전과 그 지금의 이런 기대 기대했던 조건들이 맞지 않아서 이직을 단호하게 인제 시행을 했을 때 3회 이상 이런 게 단기간에 반복이 되면 임금 인상이나 취업 조건에서도 좀 불리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좋은 나에게 맞는, 그리고 그런 적합한 분야로 진출을 처음부터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또 많이 쓰는 단어가 조용한 퇴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거는 실제 퇴사라기보다는 직장은 다니지만 나는 이미 마음은 퇴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 없이 애정 없이 직장 생활을 하겠다. 난 조용한 퇴사를 했다. 이렇게 인제 표현을 하는 거죠. 되게 슬픈 단어더라고요, 이게. 음. 실제 퇴사할 용기는 없지만 인제 이런 의미로 자기를 선언해 버린다는 게 굉장히 좀 슬픈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 "그냥 하지 말라."라는 이제 송기령 씨가 쓴 책에 보면 출근에 대한 거, 비대면 상황, 이런 그 상황들이 많이 생기면서 최근의 기사를 보면 또 네카라 쿠베당토 막 여러분들 말하는 그런 기업들도 대부분 또 다 현장으로 출근하는, 이걸 다 전환을 했잖아요, 대부분 또. 그리고 주 4일 근무제나 이런 부분도 쪼끔 더 보수적으로 바뀌고 이런 걸 보면 어 기업들은 음 일단 내 눈앞에서 일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일의 효율이나 이런 걸 다 책임감 있게 맡겼더니 좋았던 점도 있지만 관리가 안 되는 측면도 있더라. 그래서 인제 바뀌는 건데, 사람들은 이미 비대면을 맛봤기 때문에 '꼭 나가서 일해야 돼? 왜 나오라는 거지?' 이거에 대한 부분들부터 마찰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옆에 조그만 표에 보시면 영어로 써 있는데 자리 안 비움 by 엑셀 이렇게 돼 있죠. 자리 안 비움. 그래서 인제 이게 재택근무할 때 나왔던 앱인데 이 사람이 재택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회사에서 뭐 자체적으로 있는 그런 의사소통하는 도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막는 방패죠 또. 자리 안 비움 앱을 깔아 가지고 타이머와 이 간격을 설정해 놓으면 자동으로 마우스가 흔들리면서 있는 걸로 체크가 되는 이런 앱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 어 일을 월급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입장? 약간 '이런 게 굉장히 다를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 보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인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주는 의미들을 보면 위기가 가져온 것도 있다 분명히. 혁신을 좀 더 수용하게 하고 이성적으로 사고하게 하고 스스로 한번 누가 진짜 일하냐 안 하냐 체크도 하고 이런 것들로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과정 자체도
우리가 일을 해서 내는 성과물도 중요하지만 이 일을 하는 이 과정 자체도 굉장히 투명하게 관리되는 방식으로 바뀐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가 되는 것을 MZ 세대는 되게 선호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공정성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덜 일했는데 우리 팀장님은 분명히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보고서에 단 한 페이지를 쓰지도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 모든 성과는 팀장님이 가져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의문을 걸기 시작한 것이 요즘 세대죠. 그래서 과정 자체가 공정해야 되고 투명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업의 마인드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그 안에서 구성원들이 보상이나 또는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이러한 성과의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 곳곳에서 과정의 투명성,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이 책에서 내린 결론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MZ 세대로서 "네가 사회에 나가 성공하고 싶어? 경쟁력 갖고 싶어? 그러면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아야 돼." 이거예요. 무슨 저희 성경 공부하는 결론처럼 늘 말씀과 기도 이거잖아요. 깔때기처럼 이게 인제 MZ 세대의 모든 특성들을 보고 지금 사회의 변화를 보니 이 저자의 결론은 "여러분 지금 이 환경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과정에 있어서도 성실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절대 신뢰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이분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인제 쭉 보면서 규칙이 없으면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선한 양심과 창의성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해내는 그 사람을 원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스스로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는 사람, 스스로 기준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전문적으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을 갈수록 더 원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한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authentic, authenticity 라는 단어예요. 진정성. 이거는 스스로 성취한다라는 것을 포함한 말입니다. 근데 이 authentic이라는 단어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진정성이 있는, 진실된, 믿을 만한 딱 그거 자체 이거예요. 그래서 authentic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직장 내에 서야만 우리가 진짜 이곳에서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저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어.'라는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역량을 갖추고 나갈까? 사회에 나갈 때 어떤 직업을 보는 기준, 가치, 그리고 내가 어떤 걸 키워야 되는지,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 이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평생 직장이라는 관점은 버리는 게 좋아요. 지금 있는 직장이 '평생 동안 내가 있을 직장이다.'라는 관점보다는 '나는 어떤 방향의 직업인이 되겠다.'라는 기준과 가치를 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지금 시점이고 특히 4 학년 때는 내가 어떤 직업으로 가겠다라는 명확한 기준을 잡는 게 결론이 아니라 대학교 1, 2, 3 학년의 결론으로 4 학년 때 '내가 어떤 직업을 갖겠다.'라는 결론을 맺고 가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걸 볼 수 있는 가치관, 그걸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직업이 나에게 맞고 맞지 않는지 또 내가 어떤 방향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의 기준만 정한다고 해도 굉장히 훌륭한 출발선을 확보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려면 나도 알아야 되고 또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스스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관점이 되지 않으면 어 결국에는 내가 4 학년이 됐어든 또는 여러분 4 학년 때 인제 진로가 잘 결정이 되고 나면 어 이후에는 걱정할 일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50이 넘었지만 이때도 고민을 한단 말이죠, 진로에 대해서. 70 이신 70 대가 넘은 우리 아버지도 고민을 하신단 말이죠. 이게 평생의 고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기준을 내가 진로를 선택하는 기준을 뭘로 가져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 그리고 이걸 어떤 식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이 진로를 선택할 때 이 중요한 그 사인이 되는 건지를 체험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출발점의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적 감수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코끝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할 때든 원서를 쓸 때든 어딜 지원을 할 때든 어디 현장에 나가 볼 때든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이곳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품고 코끝에서 늘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감수성이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감수성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나다움이 되게 중요해요. 그 나다움이라는 건 제가 의외로 이제 진로에 대해서는 여러분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른들도 만나서 물어봐요. 뭐 진로 막 얘기하면. 그러면 진짜 잘 그 직업을 가졌을 때 안 맞는다고 막 말씀하시는 그 직업을 가졌을 때는 어떤 건 좋았나요? 어떤 게 힘들었나요? 뭐 어떤 부분에서 그 성과가 있었나요? 어떤 건 좀 아니었던 것 같나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면 그 직업 안에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 간사님이라고 하면 간사님 안에도 하는 일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건 뭐 1대 1은 잘 맞지만 설교는 너무 힘들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전도는 잘 맞는데 저는 설거지가 그렇게 힘들어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뭐가 맞고 안 맞고, 나의 애통하는 분야는 무엇인지, 애통의 영역은 무엇인지, 내 전문성의 영역은 어디에 있는지, 내 성격은 어떤지, 이러한 통찰이 여러분 안에 그 훈련받으면서 생기지 않으면 나에 대한 이해 없이는 나를 어필할 수도 없고 그 직업에 맞는지도 체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 자신의 역량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어 ESF 내에서 훈련 받을 때도, 또는 뭐 공부할 때도 이게 어떤 게 나의 성향과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어떤 게 더 필요한지,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지, 내가 잘하진 못하는데 부담 가는 영역은 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회복 탄력성이 되게 중요해요. 특히 이 진로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거절과 실패에 대해서 좀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히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대학 시절이 아니면 사실 이런 실패의 경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거절과 실패 자체에 충격받는 것보다는 거절과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에 대한 굉장한 그 기회를 잘 살리고 자기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자기 무기로 그렇게 삼으려면 여러분이 인제 전도도 해 봤고 뭣도 해 봤고 이런 거 거절 엄청 많이 받아보잖아요, 양육하면서도. 엄청 좋은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럴 때 그냥 나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 기회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수없이 양이 떠나 가지고 엄청 단단해진 사람도 있어요. 그게 오히려 저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보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미래 역량을 갖춘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갈수록 화두인 주제인데, 공동체 의식이죠. 약한 자를 돌보고 같이 성공하고 또 같이 나아가고, 한 명이 100 걸음을 가는 게 아니라 100 명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격려하고 도와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이 결국에는 우리가 어 이 4년 동안에 잘 훈련되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은 대학 시절도 늦어요. 우리가 이러한 훈련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가정 내에서 받는 부분들이 되게 많고, 이게 어릴 때 이렇게 형성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 최후의 지점이라면 전 대학 시절인 것 같아요. 고칠 수 있는 가장 최후의 지점.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지점은 대학 시절에 이 훈련을 받으면 영적인 감수성, 나다움, 회복 탄력성,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나갈 것인지를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걸, 아무리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도 이런 게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훨씬 더 많은 훈련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비전은 비주얼에서 나오는 단어죠.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나님 뜻을 보면서 나갈 수 있는 비전이 필요하고, 콜링은 누가 불렀으니까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소명에 대해서 부르심의 확신이 있을 때는 응답을 해야 하는 것이고, 미션이라는 것은 이런 임무를 준 거잖아요. 나아가라고. 그러면 이 미션을 받았을 때는 그걸 실천하고 묵묵히 순종하면서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비전과 소명과 사명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런 내 영역이 어디인가? 나에게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신 영역은 어디인가? 나를 부르신 그 자리는 또 어느 직업인가? 나에게 계속해서 보라고 하시는 비전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분별해서 보면서 비전과 소명과 사명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더 이해해보고 내 기준 같은 게 어디에다 둬야 되는 건지,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인 건지, 그리고 그렇다면은 어떤 직업들을 어떻게 탐색해야 하는 건지, 또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하는 건지, 그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사실은 뭐 저희 딸에게도 맨날 하는 말인데, 대안학교니까 사실 입시에서 좀 불리한 부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네가 진짜 입시를 하고 싶으면은 그냥 재수해라." 이렇게 저는 얘기를 아예 처음부터 하고 가고 있어요. "재수를 생각하고 해라." 근데 여러분도 뭐 취업이 1-2년 늦어지는 거 그냥 감수하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내면을 갖추고 영적인 준비를 해서 나갔으면 하는 게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1-2 년이 절대 중요하지 않은데, 여러분 나이 때는 24세 취업을 하느냐 25세 취업을 하느냐가 엄청 큰 차이 같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냥 다 20 대예요. 만약에 30이다? 그럼 쪼끔 늦었네. 근데 뭐 했지 그동안에? 인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지. 이게 뭐 막 엄청 스물 왜 25인 거지? 이렇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좀 더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서 받는 훈련을 더 귀하게 여겨서 그런 준비가 잘 돼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요 자료는 이후에 간사님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귀한 4학년들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시고 앞으로 사회에 나아갈 준비를 하며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엔 전공을 들고 달려온 시간들을 또 돌아보고 마지막 1년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참 아무런 목적 없이 지나가다 보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인데, 그 시간 주님께서 주신 24시간, 또 이 1 년에 12 달의 이 시간을 의미 있게 잘 채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이전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단단해져서 주님 쓰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딱 맞는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불필요하게 사단이 주는 생각, 마음에 좌절된 생각들, 또 어두운 생각들, 또 절망을 몰고 오는 그런 요소들은 다 주님께서 막아 주시고 물리쳐 주셔서 오직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실 때 그 좁은 길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나눈 이야기들이 또 한 사람에게라도 귀한 하나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원하며, 또 주님께서 주시길 원하셨던 그 소망의 이 말씀들이 잘 전해졌기를 원하며 이후에 잘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아, 네, 귀한 강의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많은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2강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온라인 예비 학사 수양회는 1년 내내 틈틈이 공지가 되고 이렇게 줌이나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사진 한번 찍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혹시 카메라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잠깐만 카메라 켜주시고 사진 한번 찍고 네, 제가 캡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켜실 수 있는 분들만 켜주세요. 자, 사진 찍겠습니다, 여러분. 네, 뭐 뿌이라도 뭐라도 해주세요. 찍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찍을게요. 잠시만요. 한 번만 더 찍을게요. 네, 여러분 다 됐습니다. 감사드리고 저 잘 보이시네요? 네,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예비학사 수양회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